예, 방금 소개받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현재 자유책임 시민혁명 기획단의 일원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 발제문이 자료집에 나가 있는데 50쪽 가량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간이니까 제가 일단 먼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한 40분에 걸쳐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거냐? 힘만 결사, 힘만 당원, 정당개혁, 선거혁명, 그래서 심판을 넘어서 전진하자. 전진의 내용은 1987년 이후 33년 동안 지속된 이 헌정 질서를 바꾸자는 겁니다. 이건 단지 개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문화의 자식입니다. 그 모태가 되는 정신문화 자체를 갖다가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헌법과 법률과 뭐 이러저러한 해석들은 그 부차적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10만 결사 10만 당원 하니까 지금 있는 조그마한 당에 다 들어가자 또는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자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썼습니다. 그 사실상의 정당, 라틴어로 얘기하면 디팩토입니다. 디팩토 정당. 이 한국은 그 법률상의 정당은 디주로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주로, 디팩토인데 이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휴전 상태지만 사실상 지금 70년 넘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있지만 사형 집행한 사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상과 사실상 이걸 구분하는데 원래 법률상 정당은 정당법에 보면은 5개 강력시도당의 각 1000명의 당원 합쳐서 5,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결사입니다. 그러면서 권력 획득을 통해서 사회를 국가를 개조하려고 하는 그 결사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광역시도당에 뭐 5개의 광역시도당에 각 1000명의 당원이 있고 뭐 이러저러한 어떤 지도체제가 있고 이런 얘기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핵심은 사실상의 10만 당원이 사실상의 당을 만들어서 법정당원이 되는 문제는 창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거는 10만 당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인삼물 농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인삼 농사 한 번 지으면은 30년 동안 거기에 인삼이 못 자랍니다. 지금 한국 또는 보수 우파 자유 애국으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이승만이나 뭐 박정희라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주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 대선 주자들에 대해 가지고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밭을 바꾸지 않으면은 조금 그 인사비 날 수가 없는 조금 어떤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 경험이나 건국전쟁 경험이나 뭐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저쪽은 민주화운동 경험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가 단련이 되고 검증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건국전쟁, 민주화운동 뭐 이런저런 거를 다 거치고 나면은 그 속에서 리더가 단련되지도 않고 숙성되지도 않고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치 연예인들 TV나 뭐 이걸 멀리서 보면은 아주 미인미남입니다. 가까이 가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렇지만 그런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속출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미 다 뽑아먹은 그 인삼밭에 인삼을 갖다가 심는 그러한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인삼밭을 갖다가 새롭게 좀 옮겨 심어야 되는데 옮겨 심는 게 뭐냐면은 바로 신망결사와 신만당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만당원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중심에 뭐냐면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그러한 결사, 그것이 바로 정당이 돼야 비로소 이제 새로운 어떤 인삼밭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는 또 인삼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운동이나 건국전쟁이나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어떤 경험이 좋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좋은 토양이 있는데 이미 그것을 다 뽑아먹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밭을 만들어야 된다. 또 지금 현재 기존 상태에서 뭐 이러저러한 어떤 전당대회 뭐 있으면 뭐 투표하거나 뭐 새로운 가치 비전 없이 뭐 독자 정당을 만들든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큰 정당에 가입하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지도자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정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밭을 일구는 그러한 심정으로 신망결사 신만당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시도가 처음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과거 2010년에서 2011년에 100만 밀란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문성건이 앞에서 선무당을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100만 밀란에 이해찬과 문재인이 올라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저런 시민단체 그 회원들, 참여연대라든지 이러저런 시민단체 회원들이 올라탔습니다. 그때 그 100만 밀란은 사실은 뭉치다 싸우자 이기자 이겨서 원수갚자 뭐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새로운 어떤 가치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대한 논쟁 자체를 이걸 끄려냈습니다. 그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자,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민주통합당을 거쳐가지고 민주당의 주류가 됐습니다. 민주당 토양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원수갚자 시대착오자 어떤 가치와 이념과 그 정오심을 가진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저변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형성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비해서 훨씬 대행적으로 훨씬 흉포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는 이거는 비극의 스토리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중우정과 폭민정의 전형인 문재인 정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가치와 이념으로 무장하지 않고 만약에 정당의 어떤 저변을 갖다 장악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 입장에서는 성공 스토리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불행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가치와 이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발전문이 길어진 겁니다. 이게. 자, 본격적인 발제를 갖다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0월 3일에 강화문 광장에 100만 인파의 어떤 함성을 기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6일 4.15 총선 바로 그 다음날 삼성전자 연구실부터 테헤란로의 벤처밸리까지 30, 40대 화이트 칼라들은 하이파이브를 갖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마치 월드컵이나 한일 축구대전에서 한국팀이 이긴 것처럼 민주당의 압승을 자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은 곳곳에서 지금 이러한 그 하이파이브 어떤 이 장면들을 갖다가 보고 충격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4월 15일 날 그때 그 KBS, MBC, SBS 3사가 그때 출구조사를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대별 투표율은 세대별로 도대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 이거는 그 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본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뒤에 있는데, 그때 이제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의 56% 이상이 민주당 지지를 했습니다. 30대는 61.1%, 40대는 64.5%가 지지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 화이트 칼라들을 따지면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이보다도 평균보다도 좀 더 많이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미래통합당을 외면했다는 것이 그것이 상식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다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는 그때 그 전에 4.15 총선 전에 아주 과도한 낙관과 기대가 지금은 과도한 비관과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동안의 모든 폭정과 실정, 부정 비리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지금 그러면서 이제 폭주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만과 독선과 독점이라고 하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야권 내 경쟁자들이 전부 위축되거나 망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 야권 내 경쟁 정당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다 맛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진영 내에 이제 그 경쟁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기독자유통일당, 이 당들은 중간에 다 이렇게 흡수되거나 사실은 지금 떡실신한 상태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진영 내 경쟁자들도 떡실신했거나 아니면 사라졌거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 독점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미워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더 미우면 우리 말고 찍을 데가 어디 있어? 자, 이런 어떤 오만과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성을 낳습니다. 기득권을 갖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다 낳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절한 혁신 이거 잘 안 됩니다. 단적으로 지금 홍준표 등 내면에 했던 당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미래통합당에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배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뭐 원외당의 위원장들도 있고 열성당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당무를 논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참 미래통합당이 아마 여기는 잘 돼주기를 미워하면서도 그래도 잘 돼주기를 갖다가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이게 구조가 보면 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보수 우파 애국의 기치로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을 주도해온 세력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2040 세대나 3040 화이트카나 호남인들한테 자신들이 어떻게 비치는지 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도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보는 그 혐오자들의 눈도 좀 냉철하게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말입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게 뭐 입만 열면 촉발시키라 하는 사람들, 뭐 레드 콤플렉스에 기들어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도통 읽지 못하는 꼰대들, 뭐 그분들 십자가 태극기 성조기 박근혜 사진 흔들고 뭐 강장정가하고 행패 부리는 늙은 노인들 혹시 이렇게 비치지 않는지 저 이거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성찰 없으면은요, 야 이거는 부정선거 틀림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요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거가 의미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대책 없는 어떤 그냥 결론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어쨌든 분명한 거는 우리의 처신을 교정할 거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의 시각을 교정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거하고 쉽게 바꿀 수 없는 거를 구분하는 것이 정치적 지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출발은 원래 이제 선거 평가로부터 출발하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 선거 평가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게. 예, 근데 미래통합당은 이제 원래 선거 평가 없이 김종인 비대위 취재를 갖다가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거 백서를 갖다가 만듭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아닌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돼 있는데 거기서 선거 백서 만들면은 당연히 기존의 총괄선대위원장의 책임은 빗져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거 백서를 갖다가 뭐 내일인가 모레가 발표한다 그러는데 이미 그거를 갖다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막말이 문제냐 아니면은 막말 대처가 문제냐. 수많은 사람들은 막말이고는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갖다 막말 심판 프레임으로 바꿔버린 이런 것을 치명적 실책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김종인 체제하에서 선거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막말이 선거 패인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은 선거 평가를 하지 않고 지도 체제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노선을 갖다가 정하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래통합당뿐만 아니고 아까 자유보수, 애국, 우파 기치나 십자가나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서 자기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기독자의 통일당 등이 있었고요. 근데 역시 선거평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선거평가를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뭐 세보수당이나 미래를 향한 뭐 전진도 4.0도 있었고 국민소리당 창준이도 있었는데 뭐 하다못해 국가행동배영당도 있었습니다. 선거평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선거평가 들은 거는 기본적으로 인상 비평 같은 겁니다. 이거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임 진단은 아주 아전인수하고 책임 전가하는,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갖다가 외면하면서 자화자찬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쭉 가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중도 외연 확장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중도 외연 확장 내용은 뭐냐? 기존의 강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태극기 성조기 들고 투쟁했던 그 사람들은 아스팔트 우파니 그분이 뭐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호남에 대해서 더 큰 이익 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복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더 큰 이익을 주겠다. 근데 뭐 기본소득이나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 우리도 그러면 5.18 요지 가가지고 더 확실하게 수그리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기존의 보수 가치의 어떤 합리적 핵심들이 뭔지 원래 이것을 갖다가 개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갖다 보완하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진보 가치의 합리적 핵심을 갖다가 발현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부족한 것이 뭔지를 갖다 결합시키는 건데, 이것이 원래 선거 평가를 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때는 원래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건데, 보수는 진보는 항상 저렇게 패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쟤들도 2008년 총선에서 81석이었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지금 103 플러스다 107석 아닙니까? 81석이었을 때도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보수, 자유, 우파, 애국 가치의 합리적 핵심이 뭔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어쨌든 기존에 뭔가 거구 아스팔트 우파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존의 이른바 강화문 광장의 투쟁 시민들이 배신감을 느끼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부정선거로 달려가고, 또 일부는 이게 도대체 이게 사적 비전이서 모델 비슷한, 그러니까 결국 보면 돈 내는 고객을 갖다 안정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 목적인 듯한 그러한 정당한 정당을 만들려고 하겠다는 뭐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로 그 애국적 일념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비바람 찬이슬 무더위 강추위를 갖다 무릅쓰고 투쟁했던 사람들은 3040 자식 세대로부터 호되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믿고 의지하고 밀어줬던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발길질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세력이 주장 세력이나 사적 비전성 모델 같은 독자정강 추진 세력한테는 사실은 선지금을 당하고 있죠. 이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여전히 총선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참패였던 가까운 원인하고 참패의 먼 원인과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아마 공천 실패인데, 공천 실패 관련해서도 이게 그 내용이 각색입니다. 인물이 문제다, 공천 시점이 늦었니, 절차가 문제니, 공천을 통해서 발산한 메시지가 아니니, 공천 갈등 봉합 방식이 틀렸니, 공간이 구성이 이게 보니까 부산 경남 출신으로 돼가지고 서울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니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도대체 공천하면서 유권자들한테 자신들의 가치나 비전이나 정신과 프레임을 갖다가 가르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모 공천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수많은 공천들이 있는데 마치 그 공무원이 행정 처리하듯이 그냥 우르르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갖다 부각시킬 적이 없습니다. 호남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선거 전략이 아직 없었죠. 우리 주대현 대표님께서 아까 시대착오 586 이러저런 얘기했는데 시대착오 586 청산 이런 개념 이거 없었습니다. 이게 노동운동 개혁 메시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게 탈원정 정책 전환 메시지 이것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의 세금 가림주구 핵이라든지 세금 낭비라든지 불합리한 국가 규제라든지 이런 걸 해파할 유능한 경제정책 정당이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다 부각시키지도 못했고, 청년과 미래세대한테 기회와 희망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당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주도 울산 선거에 대해서 그 선거 개입도 이런 것도 제대로 이슈를 갖다 이슈하지를 못했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아마 그 선거 백스에서도 아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공천 실패와 공천 주택이 가장 근원해 보면은 2016년하고 2020년 비슷한 게, 그때도 뭐냐면은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이번에 그 당시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 새끼들을 확실하게 그냥 집어넣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2020년에도 워낙 정권 심판 프레임 바람이 세게 보니까 이번에도 미래통합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거야 라고 생각을 아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내 새끼들만 집어넣자, 그리고 미운 놈 쳐내버리자, 사실 이래가지고 망한 건데, 근데 문제는 2024년 또는 어떤 2022년에도 이러한 어떤 그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지지율이 좀 낮았던 상태로 계속하면요 2016년이나 2020년 같은 그러한 실패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가 버리면요, 야 이번에 그러면은 당장 내년 아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만 하더라도 야 미래통합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 되면은 그 과정에서 초패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문제는 다른 선진국은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역당원한테, 광역당원이나 시당의 어떤 당원이나 선거구의 당원들한테 보통 공천권을 갖다 줍니다. 이게 이른바 선진정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국 양대정당은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에 과두지배 체제로 사실은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한테 권리와 의무를 갖다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비가 지금 이쪽이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한 달에 1,000원씩 3번 내면 책임당원이 됩니다. 저쪽은 1,000원씩 6번 내면 권리당원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낭비가 났냐면 그만큼 권리도 없으니까 의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두지배 체제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만들어가지고 오만 생쇼를 갖다가 다 하고 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밑에 당 저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 계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 저변을 바꿔야 10만 결사 10만 당원 통해 가지고 당 저변을 바꿔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진적인 어떤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2016년과 2020년의 추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여튼 지금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자, 그 외에 뭐 선거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대안 담론이 있는데 뭐 보수 탈색론 있었는데 사실 이미 그때 동출할 때 탈색 다 했는데 뭐 왜 또 탈색한다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도 외연 확장론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사상 이념적인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사상 이념적 자부심이 있으면은 내가 주장하는 가치와 비전이 왜 안 먹혔지?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못했나? 이슈를 잘못했나? 정책을 잘못 만들었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갔을까? 마케팅 잘못했나? 원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다 먼저 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보수 자유 우파 가치를 갖다가 뭔가 그게 틀린 것처럼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론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 교체론이 한국에서 처음 나온 게 1970년에 그때 1960년대 69년에 김영삼이 당시 그 42살 때입니다. 1970년이니까 그때 이제 김영삼이 세대 교체론을 갖다가 그때 40대 기수로 내세웠습니다. 그때 김영삼이 42세, 김대중이 43세, 아니 이철성이 48세였어요. 근데 당시 평균 연령이 얼마냐면 23.6세였습니다. 중위 연령은 18.5세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 2020년 현재는 평균 연령 42.7세고 중위 연령 43.8세입니다. 기대 수명이 지금 80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970년 당시에 했던 40대 기수로 그걸 갖다가 지금 평균 수명이나 중위 연령을 가정하면 사실은 지금 60대 기수로 맞습니다. 아니 물론 뭐 그렇다 해서 통한다는 건 아닌데 분명한 거는 너무 말인가 환갑 지났으니까 내 역사적 역할 끝났으니까 난 뒷방으로 가야겠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차악입니다. 차악은 뭐냐면은 원래 최선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말은 닫고 직업은 여는 겁니다. 그런데 최악은 뭐냐면은 직업은 닫고 말은 여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지금 그 보수 자유 우파판 보면은 60대 70대 분들께서 직업은 안 열면서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지도의 위치는 다 차지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최악입니다 이게. 자, 차악은 뭐냐면 우리 나이 60 먹었으니까 우리 뒤로 빠지자. 그냥 이거 젊은 애들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젊은 지도자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뒤에서 박수나 치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차악인 겁니다. 이게. 저는 여전히 60대 70대한테 역사적 역할이 있고 그 역사적 역할의 핵심은 제대로 된 정당을 구성들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저변이 다른 정당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 교체론 이것도 뭐냐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겸허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지금 어떤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역할에 비하면 굉장히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법 운영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4.15 총선을 갖다가 굉장히 뜯어보면은 그 피해자 승리 관건은 명확하죠. 이 보수자유 우파 애국 세력 또는 미래통합당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남과 3040 세대 주로 성한 사람, 저희 노동기득권인데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국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아주 안정적으로 쉽게 그냥 이렇게 땅 짓고 형치기로 돈 벌고 있는 이런저런 금융 등 규제 산업이나 방송사 등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노동기득권 중심의 이익투표하고 2030 세대 여성과 3040 세대 전반의 감성투표입니다. 이게 혐오입니다. 혐오. 그 혐오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 양극화 5만 가지 어떤 문제들은 저기 수구 보수 냉정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를 거쳐가지고 새누리당을 거쳐서 자유한국당 거쳐서 미래통합당으로 내려오는 저 세력들이 만화의 권원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오해로 굉장히 셉니다. 이러한
아까 그 호남과 3040 그 노동기득권의 이익 투표하고 그 다음에 3040 세대의 혐오 투표 이거를 갖다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에 관한 얘기를 갖다 제가 나중에 좀 더 뒤에 좀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 운동권 출신이다. 80년대 운동권의 원래 무기가 뭐냐면요 사실은 경제가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 경제를 갖다가 이게 종속 이론의 틀에서 이게 뭐 종속 경제고 그 다음에 외채 망국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소련이나 뭐 다른 사회주의권 여당시 70년대는 잘 나갔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계획적인 요소를 갖다가 많이 도입을 하면 될 거야. 이러면서 주로 경제를 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막 무찔렀어요. 자, 그런데 그게 소련 동가 올라가면서 완전히 기존의 운동권의 어떤 그 경제 이론, 경제개혁 이론이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는 이제 뭘 갖고 왔냐면 역사를 갖고 온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를 가지고 막 휘두를 때는 그 뒷배경이 뭐냐면 사회주의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도 말입니다. 막 자본론을 비롯해가지고 자본론에 대한 어떤 일본 어떤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의 뭐 이런저런 해석들 뭐 그걸 책이라도 좀 봤어요. 근데 그게 박살이 났는데 자,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무기로 삼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제대로 청산을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영호양욕골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별로 공부가 별로 필요 없어요. 백년전쟁이라는 유튜브 한 편이면 됩니다.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뭐 봐왔던 히트쳤던 영화들 몇 편이 있습니다. 뭐 암살이나 뭔가 역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어떤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몇 편의 영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운동권 진보동네가 지적 소진이 굉장히 들어졌어요. 과거에 NL과 PD가 다툴 때는 PD는 공부 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NL은 그때부터 북한의 어떤 그냥 뭐 원전 그거를 갖다가 뭐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몇몇의 어떤 구호 사람이 좋으면 된다 분석법 뭐 이런 걸 갖다 내세웠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공부를 안 했는데 경제라는 무기가 딱 그냥 이렇게 소련 동고 몰라고 해서 이 작살이 나고 나니까 역사를 끌고 왔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무슨 이런저런 책들을 갖다가 보면서 실사고시한 게 아니고 몇 편의 어떤 그 영화라든지 영상물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수준이 원래 떨어지는 애들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극단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의자가 아니에요. 주의자는요 나름대로 이념과 정책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역사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일관된 체계를 갖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게 감성팔이를 하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돼버렸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기존의 대한민국의 어떤 핵심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등한시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근데 저쪽은 무지하게 많은 영상물을 만들었어요. 거의와 거짓 가득한 역사물을 만들었는데 이쪽에서 만들어낸 거 별로 없습니다. 뭐 국제시장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발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자 분명한 거는 저는 저쪽이 호남과 이른바 노동기득권들의 이익에 호소한다 그래서 야 우리도 질서나 더 큰 특수이익을 갖다 약속하는 방식 이거는 아니면은 야 호남이 저러니까 우리 그럼 영남 충청 강원이 그러면 우리도 이익 투표하자 단결하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은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고 전략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저는 이성이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고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코 무시하거나 폄하할 대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속성을 갖다 감안했을 때. 그래서 저는 뭐냐면 3040 세대한테 특히 여성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성과 감성 이거를 굳건히 저는 이익과 허위와 거짓에 기반한 감성이라면 우리는 이성과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그러한 감성으로 저는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저는 성찰과 반성의 부족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은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성찰 감성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 정부 사회개혁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도 뭐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거에 대한 어떤 성찰 반성을 갖다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뭔가 기획을 한다고 했어요. 국정운영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거기에 대한 성찰 반성이 없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15년, 20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댄 문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출산 고령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폭증 문제 그렇습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격차 문제 있습니다. 이른바 불평등 양극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촘촘하고 경직된 어떤 이 규제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불가능한 공적 연금 문제 있습니다. 적실성이나 효율성이 급전직한 그 교육체제 문제 있습니다. 주택부동산 문제 있어요. 지방의 저발전 문제, 지방이 지금 서울 수도권 해바라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치 문제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희한하게 원래 이게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핵심적인 화두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 뒷전으로 밀려갔습니다.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문제들, 지금 조국이나 총리 추미애가 만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을 갖다가 긁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다 뒷전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제 얘기는 아까 새로운 강은 사람이 새로워야 되고 사람의 관계가 새로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진단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저쪽에 어떤 황당무계한 그런 그 민주주의나 법치 파괴 행위에 대해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 외국인 노동자 폭증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진단을 거쳐서 제대로 된 대안들을 갖다가 내놓는 작업을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야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인데 이거 우리 삼국 사회에 닥쳐오는 수많은 어떤 그 문제들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거 2003년, 4년, 5년부터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막 그냥 이구동성으로 떠들었어요. 2091년생부터 95년생까지가 대충 7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60만 명대로 쭉 오다가 외환위기 거치고 2002년에 49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까지 40만 명대였습니다. 그때 그냥 뭐 1971년생이 102만 명인데 야 뭐 나라가 망하니 뭐니 뭐 소멸하니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온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이게 그런 예산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 그 다음에 2017년, 2018년, 2019년 들어서 이게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2022년에 드디어 2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이거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게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새로운 정당을 하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어떤 정당과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제가 작년 10월 3일에 광화문 광장의 함성과 4월 16일에 하이파이브 있잖아요. 상공사대 화이트 컬러들의 하이파이브로 좀 돌아오면은 이분들이 역사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역사와 현실을 만든 주로 밝은 면을 갖다가 주로 봅니다. 부자는 주로 어두운 면을 갖다 봤습니다.
광화문 광장 투쟁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초기 출발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했는지. 그 다음에 비슷한 조건에 세계를 우리가 그래도 돌아봤으니까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나라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갖다가 이뤘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컵에 물을 넣고 우리가 물 하나도 없는데 물 반이나 있어라고 이제 보는데 우리 그 상공사동 세대 화이트 칼라들은 물 반컵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성계와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태종을 거쳐 세종을 거쳐가지고 조선을 갖다가 건국을 가는데 이게 중종 시절쯤 돼서 이제 조광조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그 군인의 정신, 문인의 정신, 상인의 정신, 공인의 정신들이 살아 있었어요. 이게 쭉 퇴색을 하면서 그때부터 도덕군자들이 이제 단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완전히 이제 그냥 성리학 근본주의 나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정몽주가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조광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냐? 대한민국도 어쨌든 간에 이승만, 박정희나 뭐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군인이었거나 아니면은 독립운동가였거나 그랬습니다. 그 당시 또 한편으로는 60년대, 70년대 경제를 갖다 일으킨 분들은 상인과 봉인들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뒤세대들은 그분들이 이룩한 적과 꿀을 갖다가 이제 쭉 빨아먹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만큼 피땀을 흘려가지고 이룩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거나 뭐 어쨌든 이게 단절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덕적 잣대를 갖다가 들고 나옵니다. 이게. 그 도덕적 잣대를 갖다가 히어로는 뭐니 사실은 검사나 판사나 관료가 원래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같은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또는 같은 사자라 하더라도 의사는 시장에서 승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객이 자기를 외면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인의 정신이 있는데 의외로 검사나 판사나 관료나 아니면 강당 교수들의 상당수는 이건 고객이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인의 정신이나 군인의 정신들을 갖다가 잊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분들이 이제 쭉 지배를 갖다가 지금 쭉 하고 있죠. 이게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상인과 군인의 어떤 그 정신들을 우리가 재생산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공사공 자식들은 도덕의 잣대로서 부모 세대가 했던 수많은 흑역사들만 주로 집중 조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통합당과 보수를 갖다 혐오하고 경멸하고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든 모든 동력들을 무참하게 때려 부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2007년에 여의도 통신이라고 하는 언론사가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 뭐냐면 압도적 1위로 선정된 사람이 백범 김구입니다. 백범 김구를 그 당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제 꼽은 사람이 79명인데 2, 3순위까지 합치면 89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야당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당 그 당시에 야당 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젊은 어떤 어머니, 늙은 어머니나 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김구를 갖다 지목했어요. 이승만은 몇 표 나왔겠습니까? 단 한 표도 안 나왔습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이게. 그때 이제 뭐냐면은 존경하는 인물 1순위가 이제 이순신 31명 나왔어요. 정양용 16명, 세종대왕 10명, 아버지 그때 이제 8명, 링컨 7명, 간디 6명, 안창호, 전태일, 장준하, 안중근, 루스벨트 4명이었어요. 박정희, 신채호, 김대중, 정조대왕, 만델라, 마가렛 대처가 3명 나왔습니다.
근데 이승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역사 전쟁에서 보수 자유우파 애국 세력이 사실은 진 겁니다. 아니, 패배를 자초한 겁니다. 이게 이 스스로가 그 당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가치를 잘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조선에서 조광조의 자리에 김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체제는 새로운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과 법률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태가 되는 거는 정신입니다. 이게 그 정신과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를 갖다 지배하는 어떤 이 체제를 1987 체제라고 부르는데 1987 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 1987년 10월 29일 날 통과된 헌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튼데 똑같은 헌법 조항이라더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그래서 헌법 이전의 정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은 저는 이거 1987 체제 유전자라고 저는 그냥 부르는데 그 체제 유전자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민주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독재 정권 몰아내고 우리가 하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지배 체제였습니다. 근데 원래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본충성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내가 내 가족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맡기고 내가 못하는 거는 마을, 마을이 못하는 거는 지역, 지역이 못하는 거는 중앙, 중앙이 못하면은 초국가적 기구로 도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권리 의무를 또는 그런 가치임을 이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민주화는 뭐냐면 다수지배 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 개인과 가족 그 다음에 어떤 소공동체의 어떤 그 자유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와 권한과 책임을 이임하는 거다. 근데 이 개념을 갖다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충에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1987 체제의 어떤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그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찾아서 각계약 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리의 어떤 확장은 무조건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만들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기본권에다가 무슨 여성도 집어넣고 뭐 하다못해 동물 집어넣고 외국인도 집어넣고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게 뭐냐면은 개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자유와 권리는 그에 따른 어떤 책임과 의무가 다른 거는 겁니다. 권한과 책임은 균형이 돼야 되고 혜택과 부담이 균형이 되고 위험과 이익이 균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권리만 생각하고 이익만 혜택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그 부담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런 거를 갖다가 그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합성의 오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계산했는데 전체적으로 태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전거 프레임에다가 거기다가 자동차 바퀴 끼워놓으면 비싼 것 끼워놓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종합적인 어떤 발전 체제가 없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이러저러한 어떤 뭐 권리와 이익들을 갖다가 우리가 더 강화하겠어, 더 키워주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권리와 권리 간의 어떤 이 충돌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예컨대 노동과 재산과 공급자와 권리와 소비자 권리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잡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리와 실력의 어떤 조화죠. 또 예컨대 용담댐 이번에 보니까 때문에 수해가 크게 났어요. 근데 이제 용담댐이 이제 비가 일주일 전부터 많이 온다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용담댐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을 갖다가 좀 뺄라 그러니까 한 50톤인가 100톤인가 이렇게 뺄라 그러니까 저 밑에서 레포팅하는 업체에서 야 이거 지금 물이 너무 많으니까 물 빼지 말라고 민원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물을 안 뺀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고 이번에 홍수위가 딱 올라되니까 그때부터는 갑자기 3,000톤으로 초당 3,000톤 물량을 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용담댐의 관리 책임자나 관리자나 근무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얼마나 중차된 업무인지를 갖다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공기업 입사시험 쳐가지고 순환보직으로 해가지고 거기 아주 노는 자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탱자탱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월호 때 그거 봤어요. 지금 아마 군대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아마 청와대일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엄중한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지를 갖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리 차지해가지고 지금 죗값을 빨래서 지금 탱자탱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 자리를 갖다가 내가 우리 편이 차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자리가 가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7 체제의 또 하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가 외교 안보와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놀라운 무관심인데 이거는 1986년에서 89년이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이 가장 극심했어요. 사실은 파업투쟁도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때 한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갔습니다. 3조 화업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치가 개판을 치도 경제는 그냥 거침없이 성장하는 거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머리에 박힌 겁니다. 이런 부분, 이런 생각들은 시야를 갖다가 넓혀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87 체제의 어떤 유전자 중에 가장 파괴적인 유전자는 바로 그 역사 해석인데 이 불평등 양과 같은 많은 모순 부조리를 갖다가 이거는 전부 다 신생 악당의 문제라고 그 악당의 이름이 바로 보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 역사에서 이제 흑역사를 파내가지고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모든 문제를 악당의 어떤 악당 짓거리로 이렇게 여기니까 이게 제도나 정책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은 권리와 권리의 균형이나 권리함의 고난과 책임의 어떤 그런 균형, 뭐 혜택과 부담의 균형, 뭐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1987 체제의 어떤 유전자를 갖다가 쏘그리 개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로운 체제 유전자를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 다음 합성의 오류 문제, 그 다음에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지독한 무관심 이런 부분을 떨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지금 밀려오는 그 여러 가지 총체적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전혀 응답하지 않은, 인지하지도 않고 아젠다로 만들지 않은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갖다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통합당 문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통합당이 돈 1,000원씩 3개월 내면은 책임당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당원 숫자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은 당원이 30만 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전당대회 때 말입니다. 투표를 하는데 그것도 투표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모바일로 막 투표를 하거든요. 아주 쉽게 투표를 갖다 해도 이 작년 2월달 그때 2월 27일 전당대회 때 투표를 한 총수가 1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만 3천 표를 얻어가지고 황교안이 당대표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조직된 10만 또는 5만만 있어도 사실은 지금 기존 체제라고 한다면 전당대회 때 사실은 다 이렇게 휘어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100만 밀런식으로 말입니다. 완전 백개문적인 어떤 사람들이 당을 갖다 저변을 갖다가 새롭게 자각을 한다 그러면은 당 퇴행이 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번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미래통합당의 어떤 당원들이 볼 때 인정해주고 먹어줄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쪽이 1,000원이면 10,000원을 내고 그다음 일상활동도 하고 학습도 하고 말입니다. 강화문 광장 투쟁뿐만 아니라 도심 다른 어떤 중간 부도심에서 말입니다. 거기서 우선 그 한미동맹 태극기 성조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 세대가 그 아파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 가지고도 이 얘기를 갖다 하는 이러한 어떤 면모로 보이는 당원,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분들도 아마 지지를 할 거예요. 또 막을 방법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당원이 탄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입당하는 형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실상 당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어떤 저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래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선택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독자 정당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길로 그냥 출탁 동기라고 내부에서 이렇게 그 문을 갖다가 열고 훌륭한 당원들을 갖다 마치 영입하는 어떤 그 느낌으로 이렇게 모신다고 한다면 5만이든 10만이든 사실은 들어가서 당을 완전히 뿌리를 그 저변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려면은 다음 아까 이제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뒤에 이제 있는데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구성 성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대부분 공천이고 당선인 지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누구나 꽂으면 되는 데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다음에 자기가 왜냐면 공천권자가 딱 낙점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공천자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예컨대 제가 나갔던 예컨대 관악갑이라든지 다른 어떤 험지 같은 경우는 당의 지지율이 올라야 당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면 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까? 어떻게 매력적인 존재가 될까? 고민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쪽은 아주 협소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낙진됐고 지금부터 이제 당선됐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정치라는 것은 종합예술이거든요. 종합예술이라는 오케스트라로 친다면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무슨 트럼펫, 제가 악기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 종합 이 지휘가 되는 건데 이제부터 이제 뭐냐면은 그저 바이올린만 치다가 이제부터 이제 뭐냐면은 지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이게. 저쪽은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체질은 여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전반적으로 저분들의 어떤 이 문화가 뭐냐면은 어쩌다가 고위공무원 같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이나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강화문 광장투쟁이나 이런 어떤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저기 그 배치를 단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혼이 좀 약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동지에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없어요.魄力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체를 갖다가 아랍 국민의 어떤 국민과 지층을 갖다가 크게 이렇게 관조하는 눈도 없고 그 마인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안에서의 어떤 개혁을 바라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바깥에서 혼이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가치 비전 정책으로 무장한 분들의 결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100만 밀란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료집에 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가치와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해가지고 위에다가 쭉 이게 서술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제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